선미수님, 오늘은 5월 2일 토요 특강입니다. 요즘 제가 성서 특강하고 있죠. 때가 찼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르코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은 참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합니다. 이제 구원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때는 우리 개인의 어떤 신앙을 넘어서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그것도 갈릴레아,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와서 선언하신 말씀, 한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특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능한 한, 저도 어려운 거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히브리어, 히라버, 맞추면 맞추겠지만은, 그런 거 좀 배제하고, 좀 편안하게 모든 분들, 초등학생들도 제 강의를 듣는다고 그러니까, 이 성경 특강을 듣는다고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고등학교, 특별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은 제 교만이 아니고 적어도 학교에 가서 수업 들을 때 굉장한 이해도가 높을 겁니다. 저는 시험 보는 거 참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쓴 책에 보면은 환경에 관련된 문제, 학력고사에 한 5문제 내지 10문제는 제가 강의하는 데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는 그런 강의가 아니고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서 하는 강의니까 아마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 특히 신천지에 빠진 분들 제 강의를 들으면은 조금 객관성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던 1월 1일에 경자년이라고 그러면서 지구가 요즘같이 혹독한 시간을 보낼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몇몇 아주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같은 환경에 관련된 데 관심이 많은 학자들이나 기후학자들이 이렇게 좀 객관적이고 좀 통계적인 결과치. 제가 오늘 양복을 입지 않았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영하로 떨어졌는데 지금 28도, 29도, 내일은 32도로 올라간다 그래요. 이런 지구에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많은 통계 자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수치, 또 메탄 수치 이런 걸로 예상을 하고, 물론 바이러스가 창궐 할 거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다가올 줄은 거의 아무도 몰랐죠. 지구가 혹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구인이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충격받은 사실 가운데 하나는, 제가 이제 미국에 대한 강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피정객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피정객들이 오기 시작하면은 미국에 대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년 9월 달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미국 여행을 하면서도, 물론 관광지 중심으로 다녔기 때문에 미국이 정말 아름다울 미국이라고 어느 정도 공감을 했었었는데, 이번 이 바이러스 대처하는 걸 보면서 미국이 허점이 굉장히 많은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은 작년 1년 국방비로 6,110억 달러, 하나로 689조를 사용을 했어요.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500조에서 550조, 추경까지 합치면은 그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 전체 정부 예산보다 많은 돈을 전쟁을 하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 689조만 지구에 굶는 사람들을, 중동에 굶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굶는 사람들, 남아메리카에 굶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면, 미군은 세계와 상대로 전쟁하지 않아도 큰
정말 미국 아름다운 나라라고 아름다울 미에 나라 국자 써갖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핵탄두가 5,800개가 있습니다. 이 핵탄두가 소련, 미국 한참 감축하기 전에 지구를 2,000번 완전히 폭파할 수 있는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핵탄두가 그렇게 많은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바이러스 전염병을 막아내지 못한 걸 보면은 참 어리석죠. 걸프전 때 사망자가 292명 미군이 사망했고 이라크전 사망자는 4,486명 미군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게 미국은 벌써 6만 명이나 죽었어요. 미국이 올스톱 됐죠. 올스톱. 심지어 1등 국가라고 자부하던 그들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데는 딱 두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요즘 미국을 보면서 군사 강대국일 수는 있지만 문화 강대국도 아니고 선진 국가도 아니고 1등 국가도 아니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20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미국의 확진자는 106만 명, 320만 명 중에 3명 중에 1명이 미국 사람이에요. 사망자가 6만 1,669명입니다.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소독제를 사람 안에 투입하면 어떻겠냐는 정말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소독제를 사람 안에 투여한다. 뭐 기자들 반응이 어떤가 보려고 그랬다고 그러지만은 전 미국에서, 전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경제도 가장 강력한 경제를 갖고 있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이 팬데믹, 전 세계 전염병 대유행에 소독제를 몸 안에 넣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을 황당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정말 아주 성숙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지금 이를 대처하고 있죠. 저는 정말 큰 박수 보내고 싶은 국민 중에 하나입니다. 스페인이 23만 명 확진에 2만 4천 명이 죽었고 이탈리아는 2만 명 확진에 2만 7천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영국은 16만 명 확진에 2만 6천 명. 우리는 지금 여기 뭐 100만 명, 23만 명, 20만 명 막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1,700명 확진이에요. 1만 700명. 그러니까 이 다른 선진국은 다 20만 명 막 넘어가는데 우리는 1,700명 확진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뭐 보통 2만 명인데 우리는 247명 사망입니다. 그 잘한다는 독일도 16만 명 확진에 6,400명이 목숨을 잃었죠. 프랑스는 12만 명 확진에 2만 4천 명이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올림픽 한번 올여름에 개최해 보려고 그랬던 일본은 한국의 확진자 숫자를 넘어서 1만 4천 명 확진, 448명 사망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중국하고 한국하고 가장 먼저 바이러스 감염을 시작한 한국은 1,700명 확진에 247명 사망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호흡기 질환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28,500명입니다. 아마 2020년 기준으로 본다면 확실하게 호흡기 질환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 숫자는 줄어들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247명보다 그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부와 의료, 국민들이 전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할 대처를 했습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 진단 시트 전 세계에 지금 수출하고 있죠. 미국도 수입하고 있고 정부는 투명하게 발표를 했고 의료진은 목숨을 걸고 방역과 치료를 했고 국민들은 성숙하게 자가격리를 잘 준수했습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는 0명입니다. 4명이 확진자가 들어왔는데 그 4명은 다 해외 감염으로 들어온 거죠. 인천공항에서 다 찾아낸 거죠. 물론 앞으로도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은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성필리포 생태마을도 국가 정책에 따라서 초, 중고등학교가 개교하는 기준으로 개방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바이러스를 이 나라에서 몰아낼 수 있다면 정부 정책을 따를 계획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던 인간들이 무너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2달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정말 나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20만 명이 감염되었고 21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자고 그렇게 세계 정상들이 모여 회의를 해도 결론을 못 냈는데 단 2달 만에 지구는 깨끗한 하늘을 되찾았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하늘은 2월부터 5월까지 늘 뿌옇고 빨갛고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미세먼지에 시달렸는데 지난 2달 동안 한반도 하늘은 맑았습니다. 평창 밤하늘의 별은 더욱 영롱하게 빛나 저절로 고개를 들어 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기 한번 좀 비춰보시겠어요? 저 정계산. 예, 지금 저 정계산 저기에 별이 얼마나 많이 걸려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아주 연초록으로 산이 옷을 지금 바꿔 입고 있는 중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잃은 것도 많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찾은 것도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성필리포 생태마을 유튜브 채널이 평균 구독자 가입이 한 달에 6천 명이었는데 지난 2달 동안 5만 명 정도의 구독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평상시보다 10배 정도 가입자가 많아진 것입니다. 저는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구독을 하다가 좋은 채널이 있으면 저도 구독을 눌러요. EBS 다큐멘터리 그런 채널은 저도 많이 봅니다. 아주 교육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집에 머무시는 동안 조금 더 건전한 채널에서 좋은 정보를 보고 싶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동영상 유혹에 끌려 감옥에 가거나 몰래 시청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사람 가운데는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중동에서는 매일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전쟁을 하고 난민들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아주 난민들 우리 수녀님 좀 여러모로 조금 도와줬는데 지금 모든 나라들이 휴전을 했고 전투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 지구인들이 하루빨리 백신이 나오기를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무기 개발에 목숨을 걸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백신 개발에 전 지구인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인들과 과학자들 그리고 지구촌에 사는 분들이 사람 죽이는 일에 뛰어들지 말고 사람 살리는 일에 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 전염병 대유행 팬데믹 한가운데서도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국회의원 선거도 치루어냈습니다. 여러분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선거를 지난 4월 15일 했으니 자가격리 14일이 지난 4월 30일에 확진자가 0명이었으니 국민들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한 3천만 명이 거의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보름이 지났는데 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황금 연휴 때도 큰일이 없이 지나가면 훨씬 상황이 나아지고 경제도 빠른 속도로 회복할 거로 믿습니다. 그리고 S&P 미국 국가신용평가사에서도 이번 이 대유행 전염병이 지나가고 나면은 많은 나라에서 제조업 한국으로 주문할 거라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운 중소기업들 또 어려운 국민들 국가가 잘 좀 이번에 뭐 전 국민한테 지급하기로 했다고 요즘 뉴스가 나오죠. 우리 생태마을처럼 정상적으로 월급 받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월급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번 기회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좀 있었으면은 우리나라가 훨씬 웃음이 흘러 넘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우리 직원들 지난 2달 동안, 3달 동안 우리도 피정객을 한 분도 안 받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지만 우리는 뭐 월급 한 푼도 안 깎고 다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한번 우린 조금 이번에 좀 기부 쪽으로 우리 생태마을 노력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뭐 강제는 아니지만은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조금씩 경제가 회복되면 그동안 찾지 않았던 맛집도 다니시고, 그러시면은 식당 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숙박업 하시는 분들도 지난 2달 동안 손실 본 재정도 하루빨리 회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하나 다시 재가동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동안 2달 동안 힘들었던 거 잘 극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신천지에 대해 국민들이 잘 알았고 지금 신천지에서 이탈하는 분들이 급속도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 통 편지를 받았습니다. 전화도 많이 받았고 또 댓글에도 신천지에서 빠져나오겠다는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이번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이비 신천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퇴치하면 되는데 신천지는 강제로 퇴치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신념 또는 잘못된 신앙은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세무조사 정확하게 실시해서 신천지의 민낯을 밝혀내야 합니다. 지금 이만희 총회장은 2천억 정도의 비자금을 모았다고 언론에서 밝히고 있는데 정부는 이번 바이러스 대응하듯이 신천지도 투명하게 조사하고 비리를 밝혀내야 그게 정부의 저는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노예 같은 생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재미있고 놀랍고 신비로운 우리 하느님의 구원 섭리를 복습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 특강을 할 것이고 토요일 날은 한 주간 동안 배운 걸 복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쭉 이어지는 게 끊어지다 보면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번 성경 특강은 신학교에서 신학생에게 성서 강의하듯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1학년 때부터 7학년까지 배운 성서, 또 제가 읽은 성서, 또 신부로 이제까지 28년 동안 살면서 내가 느낀 깨달은 하느님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할 마음입니다. 성경 특강 들으시는 분들도 내가 신학생이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신학생이 됐고 한 학기 성경 강의, 그러니까 성경 강의인데도 성경 인문에 대한 인문 수업을 듣는다라는 기분으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공부하는데 시험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하느님 나라 신비에 조금만 더 가까이 깊이 들어간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한 학생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댓글을 보면 정말 열심히 수업에 임한다고 제가 충분히 느껴요. 우리 지금 내 강의를 듣는 많은 학생들이 충분히 아주 잘 내 강의를 이렇게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고 있구나, 그런 거를 댓글을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능한 한 댓글에 답해 주려고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이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학교도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복습하겠습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르코 복음 1장 15절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들은
만 년 전에 오시면은 훨씬 더 인류가 빨리 하느님을 알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빨리 알지 않았을까? 만 년 전에 오시면 안 돼요. 왜 만 년 전에 오시면 안 되느냐면 만 년 전에는 문자 체계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느님을 실을 수 있는 문자가 하느님에 대해서 적어도 전할 수 있는 복음은 온 세상 사람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만 년 전에 오시면은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로 전해지다 보면은 문화가 넘어가 버리면은 이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다르고 인더스 문명이 다르고 황허 문명이 다르고 이집트 문명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집트는 범람이 돼갖고 나일강 범람이 돼갖고 이루어진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렇지만 이 굉장히 더운 지역이죠. 인더스 강은 굉장히 습하고 그 다음에 숲이 많은 그런 문명이에요. 황허 문명도 나무가 많고 아주 웅장하죠. 그런 문명들은 대개 3,000년, 기원전 3,000년 전에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만 년 전에 오시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까? 그거는 때가 찼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면 어땠을까?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온전히 흡수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교만한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류가 제가 진화했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창조 진화론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하느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인간을 영적인 성숙으로 갖던 거예요. 그래서 인류사를 보면은 직립보행 제일 먼저 일어섰죠. 그 다음에 불을 이용해서 익혀먹기도 하고 추운 지역에서도 불을 지피면서 추운 지역에서 살기도 했죠. 그 다음에 말하기 시작한 거는 한 10만 년 전으로 보죠. 직립보행은 50만 년 전으로 보고 말하기 시작한 건 한 10만 년 전으로 봅니다. 그리고 만 년 전은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는 말하는 이 언어와 문자는 다릅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했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거하고 문자는 다릅니다. 문자는 글자예요, 글자.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이 알을 수 있도록 뭔가를 서령 문자, 상형 문자, 쐐기 문자, 상형 문자, 그 다음에 이제 표의 문자, 표음 문자. 지금 우린 지금 한글은 표음 문자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은 24개의 글자를 가지고 모든 개념을 다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신비로운 거죠. 어쨌든 하여튼 동굴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 생각을 다른 데다 옮길 수 있는 거죠. 대개 들소 같은 경우 막 큰 것들은 알타미라 그 다음에 라스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짐승들을 크게 그리죠. 그리고 그 짐승들에다가 연습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느님은 우리한테 대화를 서서히 점진적으로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하루아침에 우리한테 다가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준비가 됐던 거죠. 구약의 예언자들의 또 예언자들 이전에 선사시대. 자, 선사시대라는 건 뭐냐면 글자가 있기 전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그러고 글자가 있고 난 다음부터를 역사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선사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선사시대는 그림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술이 나오고부터 사냥을 하러 나가면서부터 종교가 생기는 거죠. 우리 지켜달라고 빌기 시작한 거죠. 누군지 어떨 땐 해를 보고도 빌고 어떨 땐 달을 보고도 빌고 어떨 때는 북극곰, 불곰을 보고도 빌고 우리 좀 제발 좀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그러고 또 소가 농사 짓는데 절대적이니까 바알신한테도 빌고 소를 상징하고 날씨를 관장하는 그런 바알신한테도 빌고 종교가 생긴 거예요. 종교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하늘을 기쁘게 하고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순서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착 생활, 농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3,300년 전에, 기원전 3,300년 전에 티그리스강,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에 수메르 사람들이 사실은 2만 년, 기원전 2만 년 전부터 거기에서 보리, 야생 보리, 야생미를 채취를 하기 시작해요.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 이제 물건을 물물 교환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계약들 빌려준 거, 빌려온 거 이래 갖고 언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수메르인들한테 1년 365일이 나오고, 그 다음 60진법이 나오고,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양 10마리를 빌려줬다, 이런 문자가 나오면서부터 인간은 정보 공유가 극도로 빨라지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느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엄마가 아기를, 부모가 아이를 낳은 관계하고 똑같다고. 10달 동안 임신했을 때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아이가 심장이 생기고, 뇌가 생기고, 간이 생기고, 위가 생기고, 10달 동안 그렇게 손가락이 생기고, 발가락이 생기고 그러죠.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그 0.00 한 2mm 되는 정자하고 0.1mm도 안 되는 난자에 이런 생명이,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정말로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는 바로 말하지 못합니다. 바로 걷지 못합니다. 인간만이 거의 그래요. 그래서 엄마의 돌봄이 필요하고 한 12달 정도 돼야지 이제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일어서고 난 다음에 걷기 시작하고, 걸으면서 엄마 아빠는 보통 한 12개월에서 16개월 사이에 엄마 아빠 단어. 그래 한 20개월 되면 아이들이 단어를 한 20, 30개 정도 한다고 그래요. 우리 인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1살 된 아이한테 철학을 얘기하고, 형이상학을 얘기하고, 역사를 이야기하고, 인생을 얘기할 수 없어요. 이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4살, 5살. 보통 엄마 아빠, 우리 때는 엄마 아빠 이름을 초등학교 들어가서 거의 알죠. 근데 요즘은 좀 시대가 빨라져 갖고, 우리 김 과장 아들은 지금 4살인데 엄마 아빠 이름을 안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성숙이라는 표현도 가능한 거죠. 학습의 그 강도가 옛날에 10만 년 전, 10,000년 전보다 지금은 학습의 강도, 정보 공유가 훨씬 빠른 거죠. 그래서 구약 성서도 그런 관점에서 하나하나 읽어가시면은 굉장히 편안해요. 굉장히 읽기가 쉬워요. 하느님께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공의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기고, 낮과 밤이 생겨라 그러니까 낮과 밤이 생기고, 해가 생겨라 그러면 해가 생기고, 달이 생겨라 그러면 달이 생기고. 여러분들 제가 환경에 관련된 북극곰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그 책에 창세기 1장을 잘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그걸 보시면은 정말 놀라운 창조가 나와 있죠. 어쨌거나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러한 준비 끝에 우리를 찾아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타미라 동굴, 벽화, 라스코, 동굴, 벽화, 구석기 시대 사냥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구석기 시대 예수님 오시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구석기 때는 이동을 많이 했어요. 엄청난 이동을 했죠. 전 지구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시작돼 갖고 유럽으로 하고, 인도로 나가고, 그 다음에 유라시아로 나가고, 또 유라시아에서 베링 해협이라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러시아하고 알래스카가 옛날에는 굉장히 추웠을 때는 이게 얼음으로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가 갖고 우리가 말하는 인디언 원주민들이 거기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구석기 때는 막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예수님이 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칠 선포할 수 없으셨던 거죠. 신석기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영혼의 이야기를 담을 수가 없었던 거죠. 신석기가 지나면서 청동기, 아주 획기적인 청동기가 전개가 됩니다. 신석기 시대에 그 진수를 볼 수 있는 건 어디냐면은 예리고가 10,000년 전에, 예리고는 어디냐면은 갈릴레아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으면은 갈릴레아 호수와 사해 쪽으로 가까이 쳐진 도시예요.
완전히 더울 때는 한 40도까지 올라가죠. 광야예요, 광야. 사막도 아니고 그렇다고 숲을지대도 아니에요. 그냥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그 광야에 물이 펑펑 솟아오죠. 엘리사의 샘이라고. 저는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정부 아니면은 안 열어주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놀라울 만큼의 많은 물이 10,000년 전에 펑펑 솟아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막과 같은 지하 250m에 있는 예리고에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하느님은 인간한테 다가올 때 분명히 어느 지점을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선택하신 것이 바로 레반트 지역, 비옥한 초승달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교차되는 곳. 그러니까 모든 문명이 집약되는 곳이 지금 가나안 지역이라고도 부르고 팔레스티나, 다 똑같은 지역입니다. 팔레스티나인 지역이라고 그러고, 가나안은 아주 작은 개념, 팔레스타인은 조금 큰 개념, 레반트는 조금 더 큰 개념이죠. 레반트는 시리아, 요르단, 터키 남부까지를 레반트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개념은 비옥한 초승달, 이집트로부터 시작해갖고 팔레스타인으로 해갖고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 지역을 이렇게 초승달 같다고, 그 지역이.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하느님은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하고의 만남이 어떤 동떨어진 게 아니라 인류 문명사 안에 개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계획은 누가 세우셨느냐? 하느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를 읽을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야, 우리 한반도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반도는 그런 문명적인 것들에 있어서 조금 늦었죠. 물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하느님께서 우리 한반도를 아주 중요하게 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한반도인들의 신앙인이 유대인들의 신앙하고 결코 뒤지지 않아요. 앞으로는 더 건강한 하느님을 제대로 정말로 찾아가는 여행을 우리 한국 사람, 한민족들이 저는 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이 예리고라는 10,000년 전의 도시를 보면서 하느님께서 역사 안에 개입하시는 걸 느끼죠.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쪽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정가운데 있지만은 이 지구 문명을 기준으로 해보면은 정가운데가 지금 레반트 지역을 정가운데로 볼 수 있죠. 약간 좀 처지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유럽과 그리스와 또 로마, 이탈리아 이런 거 저런 거 예수님이 그런 모든 종합된 시대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스, 알렉산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이 신화도 알아야 돼요. 트로이 전쟁도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 그게 모두 다 묻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하실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꺼내지 말고 자신의 있는 들 뽑으라고. 이건 이미 소크라테스가 300년 전에 한 이야기예요. 그걸 예수님이 훨씬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를 이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이미 안식일 날 시나고게 회당에서 이미 다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게 굉장한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루카복음 4장에 보면은 평상시에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30살쯤 됐을 때는 이미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정도로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건 이미 히라보 다 하신 거예요. 아람어 하시고 모세오경에 대해서 정통하신 거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인류는 점점 인간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신과의 관계도 생각하고 벌써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청동기 시대에 뭐가 나오느냐면 문자가 나옵니다. 청동기에 문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청동기 시대부터는 인간의 지능이 급속도로 발전을 해요. 그 다음에 인간의 지혜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인간의 개념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딸기, 산딸기, 밀,
양, 소 이런 단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래서 상형 문자,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런데 문자가 나오면서부터 추상적인 개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개념? 사랑. 여러분들 사랑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어요? 제가 상형 문자 거기 보여드렸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림으로 그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게 상형 문자죠. 요게 이제 사랑이야. 요게 하트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술 더 뜨죠.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아끼고 너를 정말로 보고 싶고 너한테 잘해주고 싶고 이거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우리 합의를 보자. 그래갖고 표음 문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청동기 시대는 그래도 쐐기 문자, 쐐기 여러분들 그 돌 이렇게 하면 쐐기 있잖아요. 그 쐐기로 점토판에다가 해갖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약속된 그림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글자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수만 개까지 많아지는 거죠. 너무너무 개념을 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표음 문자로, 표의 문자로 갔다가 표음 문자로 오는 거죠. 한글은 표음 문자입니다. 너무 위대한 글자죠. 어쨌든 인간의 뇌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강의 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500ml 생수하고 1800ml 생수하고 크기, 뇌의 용량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신피질이라고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 종교적인 개념을 가진 신피질이 원숭이는 50%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은 80%나 돼요. 거기서 확 차이가 나는 거죠. DNA도 원숭이하고 우리하고 뭐 99%는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죠. 1%의 차이. 저는 그걸 창조로 보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 그 1%의 혼을 불어넣어 준 거, 숨을 불어넣어 준 게 바로 그 1%라는 생각을 합니다. 점점 뇌 용량이 커지면서 신과의 대화가 가능해지기 시작하고 문자가 나오면서 서로의 어떤 물물 교환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젠 추상적인, 그래서 제가 형이상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이상학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형이상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존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이게 지금 꽃이잖아요. 진짜 봐요. 꽃기린. 꽃기린인데 이게 꽃기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왜 꽃기린이라고 부를까요? 대가 가시가 있고 잎이 있고 그 잎에 꽃이 이렇게 펴요. 이걸 우리가 꽃기린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꽃기린이 된 거예요. 얘를 존재를 빼버려. 가시가 있고 잎이 있고 빨간 꽃이 있다. 여기에는 우리가 꽃기린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죠. 뭐 꽃기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제 의아리라고 이제 이 꽃도 이제 덩굴 식물인데 올라가죠. 얘가 그냥 뿌리가 있고 잎이 있고 꽃이 있다. 그건 그냥 식물인 거예요. 식물인데 우리가 의아리라는 이름을 주는 것은 존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인식론이라는 게 이제 그래서 인식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뭘 좀 인식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인식론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식론, 내가 뭐를 좀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 옳게 인식을 하고 있나? 그 다음에 이제 논리학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다 나와요. 소크라테스의 변증법. 네가 틀린 거를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고 틀린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변증법도 나오고 수사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언어도 나오고 좀 어렵죠. 나중에 조금씩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개념을 담을 수 있는 문자가 나왔다는 거. 문자. 정말 우리 인간한테 아주 인류 문명사, 구원사의 획기적인 변환이 바로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하고 바오로 사도가, 물론 베드로 사도가 우리 교회 초석이죠. 그렇지만 영향을 미친 거,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한 거에 90%는 바오로 사도가 했다고 봐야 돼요. 바오로 사도가 우리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 사도는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적인 면에서 굉장히 핸디캡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바오로 사도는 터키 남부지방에서 살았어요. 터키 남부지방. 이건 뭐 나중에 또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타르수스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집이 부자였어요. 로마 시민이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물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또 터키 타르수스 지방은 히라버를 했잖아요. 히브리어, 히라버에 정통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신비를 바오로 사도가 한 7, 8년을 아주 혼자 머무르면서 그 신비에 대한 묵상을 하죠. 그래갖고 바오로 사도의 그 글들을 보면은 구원의 신비가 참 잘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언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좀 안타까운 게, 내가 영어를 정말로 네이티브처럼 했다면은 저 지금 잠비아에서 살았을 거예요. 잠비아 전국 다니면서 강의하고 그랬는데 그런 정도의 언어를 하지 못해갖고 지금 이렇게 좀 안타깝게 있는 거죠. 뭐 공부를 뭐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건 하여튼 언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언어를 잘한다는 거는 두 세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어를 할 줄 알면은 이 한국 문화도 살 수 있고 미국 문화, 뭐 영어를 하면 전 세계의 문화를 할 수 있다라고 봐야죠. 영어가 참 중요하죠. 시험을 위한 영어가 아니고 좀 이 세상을 좀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청동기 시대의 하이라이트 지점에서 하느님은 누구를 부르냐면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정말 오묘하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브라함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히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이 냄새 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장 가루를 우유에 타먹은 그 순간 고소함과 함께 풍부한 맛이 밀려왔지. 변비에도 좋아 당뇨에도 좋아 항암효과 피부도 하반지까지 신진대사 촉진 골